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죠. 저는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양쪽 집에서 물려받은 재산도 좀 있고 아빠가 하시던 사업도 잘 되셨던 편이어서 저는 비교적 부유하게 자랐어요.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했습니다. 게다가 외동딸이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유난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희 집은 늘 서너 명씩 뭐랄까 돈은 없는데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하숙 비슷하게 와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곤 했습니다. 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득했는데 그중 제일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렇다고 아빠가 저한테 공부를 해라 공부해라 강요한 건 아니셨어요. 그저 네 길이 이 길이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이지라는 게 아빠의 지론이었죠. 정말 집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드나들고 어쩔 때는 제가 집에 사는 건지 아니면 기숙학교에 사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저희 집엔 항상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꽤 큰 주택이었는데 마당을 사이에 두고 약간 별채 같은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 공간에서 늘 4~5명은 머물렀던 것 같아요. 보통은 2~3년 정도 머물면서 각종 고시에 시험 준비들을 했고 짧게는 몇 개월 머문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가장 길게 머문 사람은 한 5~6년 정도 법이랑 의료 계열 공부하던 사람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내신 부모님은 이렇게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남편감을 골랐으면 하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가 되자 가끔 저 사람 어떠니 저런 사람이 대릴사위가 되면 엄마 아빠는 전 재산 아깝지 않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부모님이 봤을 때도 저는 공부머리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성실하고 똑똑한 사위를 어서 들여서 저를 안정된 삶으로 넣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 마음대로 되는 자식이 어디 흔하던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 나이 19대 저는 제 인생을 뒤흔들 것 같은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은 부모님이 원하던 스타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고시 공부하던 그런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고 오히려 완전 반대에 있는 사람이었죠. 저희 집에 물건을 배달해주던 일용직 노동자였거든요. 엄마는 손맛이 좋고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집에야 일하는 사람에 요리하는 참모 이모님까지 다 있으니 정작 그 솜씨를 발휘할 기회가 없었죠. 당신이 한 음식을 먹고 맛있다는 얘기를 듣는 게 인생의 낙이었던 엄마는 몇 년을 아빠를 조르고 졸라 동네 어귀에 반찬 가게를 하나 여셨습니다. 돈을 벌기보다는 일종의 엄마 취미생활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단속이나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않았던 시기라 익숙한 집 주방에서 반찬들을 해서 나르곤 하셨는데 그 식재료들이 저희 집으로 배달이 왔거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가득 들어온 식재료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랑 같이 반찬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번잡스럽게 왜 힘들게 사냐며 살림 같은 거 안 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그게 엄마 취미였는 걸 어떡해요. 항상 그 식재료를 싣고 배달 오는 사람이 바로 제가 결혼한 남편이에요. 남편 차에는 작은 아이가 하나 항상 타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갓 돌진한 아이가 보조석에 누워 있었으니까요. 어린 마음에 이 아이는 누구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마누라가 아이 낳고 도망갔다고요. 19살인 제가 듣기엔 다소 충격적인 얘기였죠. 그렇게 2~3년 그가 저희 집에 드나들고 아이가 2살이 되고 3살이 될 때쯤 저는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식재료를 나르면서 은근히 닿는 손길이 짜릿했고 그와 주고받는 눈빛이 설레었어요. 한 번씩 부모님 몰래 그의 트럭을 타고 외곽으로 나들이를 가곤 했는데 거부감 없이 착착 안겨오던 그의 아들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아이가 계속 이모 고모를 번갈아 부르다가 어느 날
멀리서 뛰어오며 제게 푹 안기는데 자기도 모르게 엄마라고 부르고 혼자 놀라 눈치를 보는 것을 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말이죠. 당연히 집에선 반대했어요. 저보다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데다 3살 배기 아들까지 딸려 있는데 제가 그와 결혼하겠다고 한 건 고작 22살이었으니까요. 엄마 아빠는 당연히 반대하셨고 저는 눈먼 사랑에 그와 함께 야반도주를 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아빠가 있는 고향집은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일부러 연락도 다 끊었습니다. 언젠가 제 아이가 생기면 그때쯤 한번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만나볼까 하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22살 어린 나이에 할 수 있었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던 셈이죠. 그래도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곱게 자란 제가 남편만 믿고 도망 나온 것 자체를 너무 미안해했어요. 특히 저희 엄마한테 못할 짓 했다며 늘 죄스러워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 사람에게 대금 한번 밀린 적 없을 뿐더러 설 추석은 물론이고 크리스마스 어린이날이면 보너스까지 챙겨주셨거든요. 아이 생일 선물도 늘 챙기셨고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저는 다시 고향에 가지 않겠다고 했고 그도 저와 살면서 동네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희는 그렇게 두 사람만의 삶, 아니 아들까지 셋이 함께하는 삶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창문으로 행복이 도망간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딱 그랬습니다. 우선 제가 할 줄 아는 게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이 남자와 도망와서 처음 빨래라는 걸 접했을 때 혼자 막연하게 빨랫감을 놓고 앉아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대체 세제는 어떤 걸 써야 하는 건지, 세제를 먼저 빨랫감에 붓고 위에 물을 넣어야 되는 건지, 물에다가 적신 빨랫감 위에 세제를 풀어야 하는 건지, 세탁기를 써본 적도 당연히 없었고요. 더 창피한 것은 가스레인지 한번 제대로 켜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는 곱게 자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얌전하게 앉아있기만 했던 아가씨 중에 아가씨였거든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한편으론 안쓰러워하고 한편으론 귀여워하면서 조금씩 저에게 살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살림은 고되기는 했지만 재밌었어요. 하지만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옛날 생각이 안 나지는 않더라고요. 점점 남편이 미워지기도 하고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5년은 제 마음도 볶고 남편도 볶고 그러다가 또다시 사이도 좋아지고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28,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아마 몸 생각 안 하고 호되게 혹사시킨 탓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어디 밖에서 쓰러진 게 아니라 집에서 씻다가 쓰러졌고 제가 발견한 후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겠죠. 밖에서 쓰러지지 않은 덕에 저는 그나마 남편의 장례라도 제대로 챙길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오니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이미 어른이 다 된 것 같은 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 혹시 엄마랑 같이 못 살아요? 왜 그런 소리를 해? 나 엄마 친아들 아니잖아. 아빠랑 살았기 때문에 엄마가 내 엄마였던 거 나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아빠 없으니까. 엄마 내 엄마 아닌 거예요? 그냥 계속 내 엄마 해주면 안 돼요? 세상에 어린아이가 어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엄마 하면서도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었나. 어떻게 아이에게 이런 불안감을 주었나. 내가 나도 모르게 혹시 친아들이 아니라고 구박한 적이 있을까 등등 온갖 마음이 들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리에서 아이를 안고 펑펑 울며 얘기했죠.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넌 내 아들이야. 엄마는 널 떠나지 않아.
죽어서도 내 아들 너만 보고 살 거야. 엄마 생에 자식은 너 하나야. 그리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혹여 제가 나중에 재혼을 하게 되더라도 절대 내 속으로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요. 그냥 제 인생의 아들은 지금 이 아이 하나다라는 생각을 단단히 굳혔습니다. 여자였을 때의 저는 빨래도 잘 못하고 설거지도 잘 못하고 음식도 잘 못하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엄마로서의 저는 강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정신없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가게마다 붙어있는 전단지는 다 보고 돌아다녔습니다.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일도 구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 일도 구하고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는 일도 구했습니다. 주말에 하는 일도 구해서 정말 쉴 새 없이 일을 했죠. 어떻게 하든 아이와 함께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아이가 중학생이 돼서 어느 정도 제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을 때쯤 되니 유난히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고 아이가 1등한 성적표를 가져오기도 하고 친구들과 싸워서 학교도 한번 가보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보니 우리 엄마도 이랬겠구나, 우리 아빠가 이때 정말 속상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제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대책 없이 집을 뛰쳐나와 야반도주를 한 후 연락 한 번 없었던 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제서야 강하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에게 깨끗하게 옷도 사입히고 머리도 예쁘게 다듬어주고 저도 정말 오랜만에 고운 원피스 차려입고 화장을 한 후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향 근처에 도착하니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꺽꺽거리고 울고 있는데 아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밉다고 덤벼서 때리면 내가 대신 맞을 테니까 엄마는 내 뒤에 숨어요. 알았죠? 세상에 이런 아들이 또 어디 있나요? 아들의 말 한마디에 저는 울다가 웃다가 다시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며 제 기억 속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제가 살던 동네에 제가 살던 집인데 어쩐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곤 하지만 엄마 아빠가 이 집을 두고 이사 가셨을 리가 없는데라는 생각에 계속 집 앞에서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양순이 아니니? 돌아본 곳에는 저희 이웃에 살던 아주머니가 서 계셨어요. 아주머니는 눈이 왕방울만하게 커진 채로 저한테 달려들어 저를 안았다가 때렸다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너 살아있었구나. 세상에 어쩜 그렇게 소식 한 번이 없니? 아이고, 이 나쁜 년, 나쁜 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니네 엄마 아빠한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처음엔 반가워서 제 손을 덥석 잡았던 아주머니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제 등을 펑펑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일? 무슨 말이에요? 저희 엄마 아빠 왜요? 3년 전에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작년에 너희 엄마마저 따라가셨어. 갑자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꽁꽁 얼고 몸을 손끝부터 누군가가 망치로 자근자근 깨부수는 것 같았어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숨도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다고요? 그래. 너 그렇게 떠난 다음에 너희 집 완전 초상집이었어.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지니? 2, 3년간 사람 풀어 애써 찾다가 간신히 너랑 도망간 그 놈팽이 놈. 그놈 주소 찾아 반지하 방에 갔더니 이사 나간 빈집이었다고 하더라. 그때 너희 엄마 너무 실망하고 좌절해서 구급차 타고 오셨어 집에. 결국 두 분이서 뭘 다 포기하신 건지 어느 날부터 너희 집에서 공부하던 친구들한테 재산 조금씩 다 나눠주고 공부하면서 살 수 있는 방 구할 수 있게 뒷바라지 다 해주신 다음에 두 분이서 이 집 정리 딱 하시고 근처에 작은 곳으로 이사 가셨어.
그렇게 그냥 시름시름 다 시들어가셨다. 대체 어디서 숨어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거야? 아주머니의 얘기를 듣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엄마 아빠가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 싹 정리해서 다 기부하고 재산 한 푼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며 저를 또 마구 흔들었어요. 자식도 없는데 누구한테 물려주냐며 그동안 너희 집 스쳐가며 공부했던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다. 남은 건 장학재단 만들어서 기부하고 그렇게 재산 한 푼 안 남기고 가셨어. 엄마 아빠한테 재산을 받으려고 엄마 아빠 찾은 건 아니었지만 두 분의 임종도 못 지키고 잘못했단 말도 못한 채 그렇게 떠나보냈다는 사실을 듣고 저는 가슴에 정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울고불고 아들의 부축을 받은 채 간신히 일어나서 아주머니께 물었습니다. 혹시 엄마 아빠 무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고개를 설레절레 흔들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장례 때도 동네 사람들한테 일절 장지 안 알리셨어. 그나마 장례도 3일장도 안 하신 것 같아. 뒤늦게 얘기 듣고 문상 가려고 했는데 발인 끝났다고 하더라고. 어머니 혼자 장례 다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모르고. 어머니는 에휴 챙겨줄 자식도 없는데 시신기증하신다고 했대. 병원이 어딘지는 나도 모르고. 결국 저는 가서 목 놓아 울 엄마 아빠 무덤조차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꼬박 누워서 고열로 앓았죠. 일도 하기 싫고 그냥 딱 죽고만 싶더라고요. 그런데 자기한테 인제는 엄마가 없는 거냐고 물어봤던 예전 그날처럼 제 아들이 저한테 새삼스레 묻는 겁니다. 엄마, 나 두고 나쁜 생각할 거 아니죠? 평생 내 옆에 있어준다고 했어요, 엄마. 나 엄마 없으면 안 돼. 자식이 뭔지 저는 제 부모에게 그렇게 좋은 자식이 아니었지만 제 자식에게 나쁜 엄마가 되기 싫다는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그렇게 열흘 만에 미움과 죽을 입에 쑤셔 넣으며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일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조금 주기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나 고민하고 있는데 제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소식 듣고 받은 쇼크가 아마 몸을 친 듯했어요. 왼쪽 몸이 잘 안 움직이면서 욱신욱신 아프더니 전혀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간신히 후들거리는 다리로 걷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병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에 천천히 집을 나섰어요. 마침 예전에 같이 일하던 언니가 소개해준 병원이 근처에 있었어요. 한방이랑 양방을 같이 하는 병원인데 수술 받으신 분들이 그 병원에서 회복하는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한방, 양방을 같이 하다 보니 침도 놔주고 물리치료도 하고 약도 잘 써서 꽤 환자가 많고 잘 되는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제 안부를 묻느라 전화한 언니에게 몸이 너무 힘들어서 왼쪽 상체를 잘 쓰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추천을 해줬어요. 그렇게 병원을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환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렸다가 진료실을 들어갔는데 중년의 진료실 의사가 저를 봤다가 차트를 봤다가 다시 저를 봤다가 차트를 봤다가 그러면서 고개를 갸웃갸웃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박상구님 딸 박양순?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서 저희 아빠 성함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절 어떻게 아세요? 박양순이가 맞구나. 아이 너는 아마 나를 기억 못할 거야. 나 너희 집에서 공부하던 사람이야. 그때 내가 공부할 때 네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됐을 때니까 한참 전이지. 병원 의사는 저희 집의 하숙생처럼 머물면서 공부하던 오빠였습니다. 워낙 많은 다른 사람이 들락거려서 저는 얼굴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쩐지 목소리를 들으니까 한두 번 제가 커피를 갖다 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상대방이 저를 안다고 하니까 저도 왠지 아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도 인자 나이가 얼굴에 보이는구나. 그렇죠 뭐. 저도 이제 30줄인데요. 아버지 어머니는 건강하셔? 아, 연락 못 들으셨구나. 저는 의사가 된 예전 하숙생 오빠 앞에서 담담하게 엄마 아빠에 대한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쌓인 얘기가 터져 나온 듯 처음부터 줄줄 제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를 줬는데 의사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부원장님한테 이 환자분들 좀 봐주시라고 해주세요. 예약 환자분 없고 외래니까 부탁 좀 드린다고.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쯤 지났을 때 제 얘기는 끝이 났고 제 눈물도 그쳤습니다. 중간중간 오빠는 제 손도 잡아주고 위로도 해주고 마지막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뭐 먹고 사는데? 일자리를 좀 구해보려고요. 안 그래도 이때까지 청소하고 김밥집 일하고 갈비집에서 일하고 애들 도서실 청소하고 그런 거 계속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그렇게 몇 개씩은 못할 것 같고 그냥 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려고요. 너 우리 병원 청소 좀 해줄 수 있냐? 청소요? 안 그래도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여사님이 그만두셨는데 로비 청소나 화장실 청소 이런 거는 외부 용역이 하고 우리 병원에 VIP 병동이 5개가 있거든. VIP 병동만 청소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해볼려? 저야 너무 감사하죠. 우리 병원은 무조건 정직원이야. 이 4대 보험 다 들어줄 거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걸로 해서 급여도 많지는 않겠지만 안정적일 테고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은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 보증금 2천에 월세 30이요. 내가 20평대 아파트 하나 전세 놓은 거 있어. 그거 다 다음 달에 전세 만기인데 마침 세입자 나간다고 했거든. 거기로 들어와. 제가 전세금만큼이 없어서. 괜찮아. 그냥 들어오고 이 월세 내던 걸로 매달 관리비나 꼬박꼬박 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우리 부모님 땅 파도 돈 한 푼 안 나올 때 너희 부모님 안 계셨으면 나 대학은커녕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어. 바쁘게 산다고 못 챙긴 거 나한테 너무 큰 죄고 상처야. 너 돕는 걸로 나 마음 편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정말 은혜 갖고 싶으면 너 잘 살아. 그리고 치료는 받고 가. 물리치료실 연결해 줄 테니까. 치료비는 없다. 직원 복지야. 세상에 이런 행운이 있을까요? 오빠가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 생각해서 저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였고 그 호의를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기에는 제 사정이 너무 다급했습니다. 일단 일은 다음 주부터 하고 오늘이랑 내일은 병원 와서 침 맞고 치료받으면서 일단 몸부터 제대로 만들자. 그리고 아들 학생이라 그랬지? 한번 데리고 와. 진단해서 보약 한 채 지어줄 테니까 선물이나 생각하고 받아주고. 너무나 감사한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었죠. VIP 병동 청소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워낙 환자분들도 고상하고 얌전하셨고 크게 더럽히는 것도 없었거든요. 늘 저한테 여사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여사님 이것 좀 버려주세요. 라고 존댓말도 써주셨고요. 병원에 청소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침에 1~2시간, 점심에 1~2시간, 저녁에 1~2시간 정도 청소하면 나머지는 오히려 한가하게 쉬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병원 식당에 내려가서 함께 반찬도 만들고 식재료도 다듬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것까지 하냐고 했던 주방 언니들도 손이 야무지고 음식 잘한다며 나중엔 저를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친해지면서 제 사정 듣고는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정말 친언니처럼 호되게 욕도 해주고요. 그렇게 알게 된 직장 언니의 아들에게 제 아들이 과외도 받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돈벌이가 안정돼서도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의지할 사람들이 생기고 제 속을 털어놓을 대상들이 생긴 것이 좋더라고요. 돈도 벌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아들을 뒷바라지하게 되니 조금씩 삶의 의욕도 생겼습니다. 아들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효자로 잘 자라주었어요. 자기 엄마 사정 알아서 그랬는지 혼자서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찾아보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어디서 지원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하면서 학원비 조금도 들지 않고 자기가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손주가 공부 잘해서 정말 좋아하셨겠다. 우리 아버지 공부 잘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셨는데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게 한 번씩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죄송함이 밀려오기도 할 만큼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마침내 좋은 대학도 갔어요. 아들이 대학 입학 통지서를 갖고 온 날 저는 또 한 번 펑펑 울었습니다. 세상에 전액 장학금 받는 수석으로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법대를 말이죠. 엄마, 저 학교 기숙사 들어가려고요. 왜? 집에서 다니기 힘들어? 공부도 많고 다른 사람보다 1년이라도 빨리 시험 합격하려면 그냥 학교 기숙사에서 계속 공부하고 수업 듣고 공부하고 수업 듣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훅 커서 떠나네. 어쩐지 엄마 엄청 서운하다. 제가 주말마다 온다는 약속은 못하지만 그래도 엄마 자주자주 연락할게요. 서운했지만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죠. 아들이 날갯짓을 하며 날아가겠다는데 기꺼이 지지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학교 기숙사로 들어갔고 저는 혼자서 병원 근무하면서 일상을 살아갔어요. 시간은 참 잘 흐르더라고요. 병원 규모는 점점 더 커져서 처음 제가 다니기 시작할 때는 한 건물에 3개층만 쓰던 규모였는데 어느새 건물을 사서 올리고 다른 곳에 3개 더 체인을 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의사 오빠는 10년쯤 지난 후에 저에게 한 푼 받지 않고 임대해 주었던 아파트를 제게 팔았어요. 물론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이었지만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해 말에 오빠가 아들에게 용돈하라고 보내준 돈이 제가 아파트 값을 치른 돈의 3분의 1은 되는 금액이라 결국 공짜나 다름없이 아파트를 받았지만 그래도 제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던지 집도 안정되고 돈벌이도 안정되고 아들도 든든하니 슬슬 욕심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제 남들처럼 다복한 가정을 갖고 싶어졌다고나 할까요? 아들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 녀석이 공부에만 매진하느라 그런지 도통 연애한다는 말이 없는 겁니다. 하긴 학교 다닐 때도 늘 집에 와서 놀던 건 남자애들 뿐이었고 그나마도 서너 명이 안 되어서 제가 누가 누군지 다 알 정도였거든요. 분명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연습장에 낙서한 이름 중에서도 여자 이름은 없더라고요. 괜히 물어보면 또 이상하게 참견하는 엄마가 될 것 같아서 나름 쿨한 척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여자가 있는 것 같지 않은 겁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오면 저한테 착 달라붙어서 사근거리는데 저야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걸 할 상대가 없어서 이놈이 엄마한테 이러나 싶기도 하고 여튼 복잡한 마음에 싱숭할 때쯤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너 여자친구 있었어? 아니, 공부만 한다고 여자친구도 없나 걱정했는데 너무 좋다. 어떤 여자야? 그러자 아들이 그냥 피식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조금 더 정확해지면 그때 얘기할게요. 아니, 결혼하고 싶다면서 뭐가 더 정확해지면 그때 얘기해? 아이 좀 그럴 사정이 있어. 아들은 그렇게 흐지부지 말을 흐렸습니다.
제가 자꾸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고 캐묻자 그때서야 망설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상처받지 말고 잘 들어요. 내가 만나는 여자애가 집이 좀 잘 살아. 좀 많이 잘 살고 아버지 어머니도 두 분 다 우리 학교 교수고 그래. 그러다 보니 두 분이 나를 아주 반기지는 않으셔. 건강은 어떤지에서부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아주 넘어야 할 고비가 많아. 그래서 여자친구도 힘들어하고 둘 다 서로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건 변함이 없는데 아무래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보니 지금은 덥석 엄마한테 여자친구를 보여주기가 좀 그래. 자식 키우는 언니들이 가끔 자식 때문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더 해줄 수가 없는데 그 해줄 수 없는 것 때문에 자식이 발목을 잡혀 허우적거리는 것 같을 때 정말로 심장을 누가 갈퀴로 득득 긁어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워낙 혼자서도 잘하고 신통해서 고마움과 미안함에 마음 한구석이 저릿한 느낌을 받아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찌르게 아프고 손발이 다 잘린 것처럼 미안한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야반도주를 않고 손이 발이 되게 빌어서 제 부모님 아래서 살고 있었다면, 제 부모님의 손주로 제 아들이 자랐다면 지금 같은 일은 없었겠죠. 부모가 좀 못나고 못 배웠어도 큰 재산 일구고 사는 집안 손자라면 제 아들이 저렇게 결혼 때문에 여자 집안에 기죽어서 고생하는 건 안 봐도 됐으려나요? 어쩐지 그냥 다 제 잘못 같아서 숨이 턱턱 막혀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치를 슬슬 보던 아들이 자기도 말해놓고 마음이 불편한지 그랬습니다. 엄마 불편하라고 하는 말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지. 그 집에서 나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나 사는 자취방 너무 좁고 환경 안 좋다고 오피스텔도 얻어주셨었어. 조만간 거기로 이사도 할 거고 건강 상태 체크하라고 대학병원에서 제일 비싼 이 건강검진도 예약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때 돼서 엄마한테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 그때 그냥 만나요, 엄마. 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속이 타들어가고 아파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 흔한 건강검진 한번 제 아들 해줄 생각은 안 했더라고요. 남의 부모도 생각하는 걸 저는 생각도 못했다는 것에 이미 마음이 쓰렸습니다. 오피스텔도 제가 구해줬어야 하고 건강검진도 제가 시켜줬어야 맞죠. 그게 부모죠. 하지만 그걸 티낼 수도 없는 게 또 부모 마음인가 봅니다. 애써 아들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복이 터졌네. 벌써부터 사랑받는 사위인가 봐. 오피스텔도 받고 건강검진 선물도 받고. 그래, 넌 워낙 잘생기고 인품 좋아서 어디 가나 사랑받을 거야. 엄마는 그냥 너 믿고 기다릴 테니까 준비되면 그때 말해줘. 그렇게 저는 아들을 보내고 한참을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기댈 곳이 없다는 게 이렇게 막막하고 허무한 것인 줄 처음 알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는 어쩐지 혼자 망설여지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제 쪽에서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일을 줄였습니다. 아들도 뭔가 바쁘고 정신없는지 한 달에 한두 번은 그래도 와서 하루 종일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곤 했었는데 오는 것도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으로 줄더니 근 6개월째 얼굴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전화도 매일 하던 녀석이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줄더니 이제는 열흘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들 하나 다른 집으로 보내나 보다 싶은 마음에 허전했지만 그래도 한켠에는 아들이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외롭고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죠. 사건은 그쯤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퇴근하면서 어쩐지 입맛이 없어 전복죽을 싸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식탁 위에 웬 봉투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들 글씨로 된 편지도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더니 안에는 5만 원짜리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1,000만 원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편지를 폈더니 거기에는 짧은 아들의 글이 적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엄마, 미안하지만 저 이제 엄마 아들 그만할래요. 이 돈은 적지만 그래도 그동안 저 키워주신 갑입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머리가 멍해져서 두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엄마 아들을 그만하겠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고 사서함으로 넘어갈 때까지 안 받길래 걸고 또 걸었어요. 정말 100통 넘게 걸자 그제야 아들이 받더라고요. 연락하지 마시라니까요. 너 이게 무슨 말이야? 써 있는 그대로지. 무슨 말은. 어차피 나랑 엄마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잖아요. 좋은 집이랑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나도 나름 신분 세탁이 좀 필요하네. 나 결혼할 여자 부모님이 다 교수야. 여자친구도 변호사고. 그 집에서 우리 집 같은 환경이랑 사돈 맺고 싶겠어요? 그런데 차라리 내가 고하면 대릴 사이처럼 들어가서 내 여자친구한테 시댁 스트레스 안 주고 그냥 그 집 아들로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때까지 나 키워준 거 1,000만 원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그냥 이 돈 받고 나 아들 하지 말아줘요. 나 엄마 없는 채로 그냥 고아인 게 더 나을 것 같아.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이 저한테 이러나요? 뭔가 이상한 존재가 제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의 껍데기를 썼다면 모를까. 제 아들은 절대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자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엄마의 삶을 살아요. 대신 아무것도 엄마한테 요구하지 않을 거야. 내 엄마만 하지 말아줘. 결혼식장에도 오지 말고 그냥 오늘부터 엄마는 아들 없는 싱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돈봉투를 멍하게 바라보며 식탁에 앉아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아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다시 전화를 하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아예 전화번호를 바꿔버린 거죠.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을 더듬어서 아들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아들 서프라이즈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글쎄 메모해놨던 주소를 잊어버렸지 뭐야. 걔한테 아무 말 말고 좀 알려줄 수 있어? 야, 역시 우리 어머니 젊으시네. 아들한테 서프라이즈라니. 아유, 잠시만요. 저도 얼마 전에 이사간 오피스텔 주소는 외우지 못해서 적어놨는데, 아유, 어머니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아들 친구에게 주소를 알아내 아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몹시 외진 곳에 있더라고요. 겉도 너덜너덜하니 곧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믿을 만큼 낡고 초라한 건물이었습니다. 아니, 좀 산다는 집에서 사윗감 데려가면서 오피스텔 해줬다는 게 이거야? 이놈이 고작 이런 대접 받으면서 나보고 엄마 하지 말라는 거야? 속상한 마음을 안고 아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번호키가 달린 대문 앞에 서서 잠시 고민을 했죠. 항상 아들은 집의 비밀번호를 제 생일로 해놨었거든요. 저희 집 대문 비밀번호도 제 생일이고요. 자취방 비밀번호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한번 제 생일을 눌러보았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사람 불러서 뜯어낼 각오까지 했죠. 어라 그런데 제 생일이 비밀번호가 맞는 거예요. 아니 엄마 하지 말라면서 왜 비밀번호는 안 바꾼 건지 그 사소한 거 하나에도 눈물이 차오르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만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어쩜 그래도 사람 사는 집인데 물건이 이렇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지요.
침대도 아니고 매트리스 하나 덜렁 놓여있고 그릇도 없이 냄비 하나 컵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때가 잔뜩 묻은 책은 한쪽에 가득 쌓여서 끈으로 꽁꽁 묶여 있더라고요. 아니 얘는 대체 뭘 먹고 어떻게 사는 거지 싶고 잘 사는 여자친구라는 애는 대체 어떤 성격이길래 자기 결혼할 남자가 이러고 사는 걸 보고 있는 건가 싶은 애먼 원망도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들에 대한 분노보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집안을 둘러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결혼 전에 집을 정리하고 있나 보다라는 마음을 다스리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살던 집은 짐이 나가고도 뭐랄까 온기가 좀 남아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가구가 꽉꽉 들어차 있어도 어딘지 모르게 냉하잖아요. 아들 집은 후자였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전혀 살지 않았던 것처럼 냉하고 차갑기만 했어요. 화장실에도 면도기 하나 없고 변기 옆에는 휴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책상 위에 하얗고 예쁜 봉투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설마 하는 느낌에 집어들었는데 세상에 아들의 이름이 떡하니 박힌 청첩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요. 정말로 정신이 어질어질해지면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집이 텅 비어 있는 것도 신혼집에 짐을 옮기는 것 때문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어서 예식장 주소부터 얼른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었고요. 그리고 다시 그대로 청첩장을 위에다 올려둔 채 밖으로 나와 집에 돌아갔습니다. 10년을 넘게 일하면서 한 번도 지각해 본 적도 없고 실수해 본 적도 없는데 그날 하루 저는 병원에서 오만 실수를 다 했어요. 쓰레기통을 비워야 하는데 비워야 할 쓰레기통에 오히려 쓰레기를 가득 넣어서 갖다 놓기도 했고요. 시트를 갈아 끼워야 되는데 시트를 벗긴 채 그냥 멍하게 있다가 환자분이 왜 시트 안 갈아주냐고 한마디 하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저는 정말 온갖 고민을 다하며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달 떨리는 다리로 버티고 서서 꿈뻑거리는 눈으로 봐도 신랑이라고 서 있는 사람이 제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눈에 익은 얼굴이었죠.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제서야 신랑이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제 아들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녀석인데 제 아들이랑 이름이 같거든요. 그래서 맨날 제가 아들이 둘이라고 농담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다가와서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어머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러니까... 그러자 그 친구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를 안고 그러지 않겠어요? 어머님 속도 속이 아니실 텐데 어떻게 제 결혼식까지 오셨어요? 이 녀석 지금 병원에서 투석하느라 너무 힘들 텐데 제가 다 속이 상하네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투석이라니? 무슨 얘기야? 제가 물어보자 당황한 빛이 역력하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아무것도 모르세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니까 그 친구가 얼굴까지 시뻘개져서 당황을 하더라고요. 새끼, 자기 엄마한테도 말을 안 한 건 줄은 몰랐는데, 어머니, 제가 진짜 실수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무슨 일인데? 우리 아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제 마음은 이미 파도가 쳐서 뒤죽박죽이었지만 그 친구 얼굴을 보니 계속 다그치고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게다가 신랑과 인사하겠다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다가오니 제대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남의 좋은 날 망칠 수는 없지. 하지만 나 꼭 들어야겠어. 계속 기다릴 테니까 시 끝나면 다 끝나면 나 정말 10분만 만나주고 가. 응?
제가 간절하게 매달리자 그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시 끝나고 꼭 말씀드릴 테니까 좀 앉아서 마음 좀 가라앉히시고, 네? 그렇게 아들 친구는 식을 올리러 들어가고 저는 예식장 한 구석에 앉아서 멍하게 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안에서는 음악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저는 지옥 속에 홀로 놓여 있는 것 같았어요. 10년같이 느껴졌던 시간이 흐르고 아들 친구가 허둥지둥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워낙 다정한 녀석이긴 했지만 힘든 얘기를 해야 해서인지 더 다정하게 제 손을 잡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죄송해요. 저는 어머님이 모르신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하긴 그 자식 성격에 말 안 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하냐. 혹시 결혼할 여자 있었던 건 아세요? 알아. 그 집에서 무슨 오피스텔도 사주고 건강검진도 시켜주고. 맞아요. 좀 엄하게 잘 사는 부잣집이라 그런 거 다 요구하셨나 봐요. 무슨 통장 잔고 증명서까지 달라고 그랬다 해서 저희가 어디 왕족한테 장가 가는 거냐고 놀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된 거예요. 간이랑 신장이 너무 안 좋아서 수술도 힘들고, 특히 신장은 한쪽은 거의 기능을 못하고 한쪽도 투석 필요하다고. 그동안 전조 증상 못 느꼈냐고 병원에서 엄청 혼났나 봐요. 간하고 신장? 걔가 왜 술도 안 마시는데. 저도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걔 간이 남들보다 좀 작은가 봐요. 그런데 공부하느라 수십 년을 무리하고 과로하고 그랬으니 간이 견디지를 못한 거죠. 저희는 그냥 너 웜톤이다. 귤 좀 그만 먹어라. 그러고 말았는데 그 노란 얼굴이 간 때문인 줄 몰랐죠 뭐. 워낙 밖에서 운동 많이 하니까 타서 잘 몰랐던 것도 있고. 여튼 병원에서 몇 달이라도 더 살고 싶으면 입원해서 일단 투석받고 치료하자 했는데 그 얘기 듣고 여자 쪽에서 파혼했다나 봐요. 사람이 건강하기라도 해야 뭐라도 차려주지 건강도 안 좋은 사람이랑 결혼 못 시킨다고. 그래도 여자친구는 못 헤어진다. 내가 간병하겠다 했는데 그 집에서 아마 억지로 유학 보내면서 찢어놓은 것 같아요. 졸지에 살던 오피스텔에서도 나오게 되고 서서히 재산 정리하고 그렇다면서 저희한테 자기 죽고 나면 이제 어머니 좀 가끔 찾아봐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치료나 하라고 했거든요. 생각해보니 언젠가부터 아들의 얼굴이 노랗게 뜨고 눈도 노래지고 애가 자꾸만 살이 찌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영양제 먹고 운동하라는 잔소리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이의 간과 신장이 안 좋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마음이 지옥 같아지더라고요. 어미가 돼서 자식이 아픈 것도 몰랐구나. 그냥 피곤한가 보다라고 무심히 넘겼던 제 자신이 얼마나 밉던지요. 아마 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셨다면서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갑자기 편지로 그냥 자기 이제 엄마 아들 하기 싫다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오피스텔 알아내서 갔었거든. 거기서 청첩장 봤어. 그게 오늘 내 아들 결혼식인 줄 알고 온 거야. 청첩장. 안 그래도 제가 너 사정도 이런데 무슨 청첩장이냐고 했더니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지 하고 받아갔는데 그게 이렇게 어머니 오시라고 그랬던 거였나 봐요. 그렇게 아들 친구는 저를 붙들고 좋은 날 숨을 꺽꺽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좋은 날 이런 소리나 하게 만들고 정말 미안해. 무슨 소리세요? 이제라도 아셔서 다행이죠. 그 녀석 정말 혼자 죽을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아이씨, 나쁜 자식. 지금 얘 어느 병원 입원해 있니? 어디야? 너 알고 있어? 마지막에 다녔던 병원은 아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들 친구가 종이에 적어준 병원 이름을 손에 꼭 쥐고 일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종이를 얼마나 꼭 쥐었는지 땀에 젖어 종이가 너덜너덜해지고 글씨가 다 번진 채 제 손에 새겨질 때까지 저는 종이를 놓지 못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아들을 보고 저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몇 달 상간에 그렇게까지 달라진 모습이 될 수 있나요? 잘생기고 번듯한 건 아니었어도 깨끗하고 맑은 얼굴의 제 아들은 퉁퉁 붓고 누런 얼굴로 수염이 거칠하게 얹혀진 채 눈을 감고 가만히 침대에 기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생기가 사라진 채 마지막을 겸허히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다가가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눈을 뜨고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눈빛을 하면서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데 그거를 닦을 힘도 없는지 손만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그랬죠. 엄마가 절대 너 안 떠난다고 했지? 엄마, 죽어도 엄마가 너 쫓아간다고 했지? 엄마. 엄마한테 이러고 마음이 편했어? 이게 맞는 것 같았어? 아들이 조용히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렇게 모진 말 하면서 돈 1,000만 원 주고 내 엄마 하지 말라고 떠나면 엄마가 정말로 네 엄마 안 할 것 같아? 다시 아들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고 얘기했어요. 사는 날까진 살아보자. 간이고 신장이고 엄마가 다 떼줄 수 있으면 떼줄게. 너 엄마한테 예전에 그랬잖아. 나 이제 네 엄마 아니냐고. 너 엄마랑 평생 있고 싶다고 그랬지. 엄마도 똑같아.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들 떠나는 거 못해. 엄마는 너 못 보내. 엄마 삶의 아들은 너 하나고 자식은 너 하나야. 너 엄마 두고 갈 생각 절대 하지 마. 그렇게 아들을 붙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엄마를 놓아주지 않으면 엄마 삶이 너무 구질구질하고 힘들어져요. 병원비 너무 많이 드는 일이야. 내가 모았던 모든 재산, 내 보험료 다 해도 몇 개월 못 버텨요. 나 엄마 삶을 저당 잡혀서까지 내 목숨 연명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거기까지만 살고 거기까지가 내 운명이면 받아들이고 갈래요. 그랬습니다. 아들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힘든 과정이니 그 과정에서 저를 빼고 싶었던 거였어요. 엄마, 내 이 구질구질하고 힘든 투병 생활에 들어오지 말아요. 그냥 내가 엄마 아들로서 해줄 수 있는 최소는 엄마를 놔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 좀 알아주고 우리 오늘 이렇게 얼굴 본 걸로 만족하고 다신 나 찾지 마요. 응? 부탁할게요. 하나도 힘이 없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자기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의사와 간호사를 보는 대로 붙들고 돈은 무조건 마련할 테니 제 아들만 살려달라고 읍소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사방에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10명 빌리면 그게 1,000이 되고 2,000이 되니까요. 빌린 돈은 제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서라도 꼭 갚을 거였습니다. 일단 아들만 살리면 그 다음에는 평생이 걸려도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요. 병원 일을 그만두면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라지니 병원에서 일하는 앞뒤 시간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언니들한테 혹시 야간에 청소하는 일자리 없냐, 24시간 식당 설거지 자리 없냐 물어보며 그런 일자리가 나오면 꼭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는 물음에는 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아들이 아프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남한테는 제 아들이 건강하고 멋지고
흠없는 사람이길 바란 게 제 마지막 욕심이었죠. 그런데 여기저기 제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의사 오빠가 절 부르더라고요. 혹시 우리 병원 급여가 너무 낮아? 아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일자리 구한다는 소문이 파다요. 내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면 진짜 열심히 구하는 건데. 무슨 일이 있어? 처음 오빠를 만났을 때처럼 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사실 오빠 덕에 마련한 아파트, 아무리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값에 아파트를 마련하게 된 건 오빠 덕이다 싶어서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여기저기 빌려보다 정 안 되면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댈 생각까지 하고 있었기에 저는 오빠에게 뜬금없이 집 팔아도 속상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울면서요. 그제야 정말 제가 큰일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아챈 오빠가 또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할 수 없이 자초지종을 다 말했죠. 너는? 네가 일하는 데가 병원이고, 우리 병원 특화가 간이랑 신장인데, 아이고 답답하. 기다려. 어느 병원이라고? 그때부터는 정말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전원 신청을 해서 아들은 앰뷸런스를 타고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옮겼고 VIP 병동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말대로 이미 많이 치료 시기가 지나서 위험하긴 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예 가망이 없는 건 아니라며 몇 달, 몇 년이 되더라도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의사 오빠의 말이 얼마나 고마웠던지요. 그리고 오빠는 병상에 있는 아들에게 정말 큰아빠, 할아버지처럼 버럭 화를 내며 혼을 냈습니다. 그딴 식으로 하는 효도가 무슨 효도냐고 말이죠. 팔다리 다 못 쓰는 한이 있어도 엄마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자식의 효도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오열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며 흐느끼는 아들을 보고 저도 함께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3개월 살아봐야 길게 산다는 전 병원의 말과 달리 지금 6개월째 살고 있어요. 얼굴빛도 많이 돌아오고 투석은 계속하고 있지만 그래도 붓기는 예전보다 한결 덜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조금씩 운동도 시작했어요. 조만간 병원 퇴원은 해도 될 것 같아요. 집에서 통원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랑 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요즘이 행복합니다. 서로에게 정말 서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다른 소원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